2022년 수도권의 일명 빌라 왕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불거진 이후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대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까지 하면 2025년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나올 거란 예측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 장관은 전세 폐지론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 NGO 발언되는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장지혁 운영위원장과 함께 전세 사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 또 대책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뉴스에서 전세 사기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게 단순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보증금을 자기가 편취를 하고 아예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 네. 이것도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좀 힘들고 네. 사실 또 모방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소유주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우선 계약할 때는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뀐 집주인이 알고 보니 노숙인이라거나 생활수급자라거나 뭐 아니면 신용불량자거나 사실은 실제의 소유주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안 가진 분들이 소유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수수료만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률에 따른 소유주는 전세금을 자기가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돌려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또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중간에 바뀐 걸 또 세입자가 알 수도 없는 거죠. 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상황인지도 알 수도 없는데 진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 포탈량인데 세금 같은 것들을 잔뜩 체납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경매를 신청해도 사실은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 국가의 세금 채권이 모든 채권에 앞서서 1순위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탁 사기 유형인데요. 신탁 사기요?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신탁이란 건 부동산 건축주가 중간에 건축하다 돈이 모자랄 경우에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시킨 다음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그 전세를 계약을 했을 때 임대주체가 건축주가 아니라 소유권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신탁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축주가 나서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 정상적인 계약도 아닐 뿐더러 누구한테 돈을 받을 주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심지어 지금의 또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에도 피해자도 인정 안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도 안 되고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는데 계약은 건축주와 했고 그래서 계약도 이제 없는 계약이 돼버린다는 말씀이시죠. 뭐 명의 도용, 세금 포탈까지 해서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확인할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우선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만 7천여 명. 17,000명. 그 정도가 되고요. 지금 국토부 추산하기로는 2025년까지 한 3만여 명 정도 피해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1인당 피해 평균 금액은 1억 7천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곱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도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라서 사실은 이 피해자가 사실 또 지역 아직까지 안 드러난 숫자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지역별로 편차치가 좀 있어서 사실은 이 3만 건도 사실은 정부가 인정한 숫자인 거잖아요.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숫자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는 지금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 또 정부가 인정한 것만 생 것만 3만 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그래서 지난번 21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먼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건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가 거부권을 통해서 이제 폐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보는 기존 법안의 부족한 점은 또 어떤 거고 어떤 걸 개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지난번 전세 사기 특별법 자체가 전면적인 구조와 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도입해낸다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한번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통과할 때는 어느 정도 용인한 상태였거든요. 시민사회 단체나 피해자들이. 하지만 전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피해 금액 자체를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안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지원해 준다거나 네. 뭐 경매 진행 중일 때 경매를 멈춰 주는 방식 아니면 네.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구제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구제될 수 있는 피해자는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탁 사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를 인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들. 네.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법률용어, 정책용어 막 섞여 있어서 제가 막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들고 일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구제 후조치 방안을 이제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선구제 후조치 어떤 건가요? 일단 예를 들면 정식으로 사기 판정과 피해자 인정이 되면 해당 관련된 채권 보증금 채권이잖아요. 네. 이 채권은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해당 보증금 보전을 이제 정부가 해주는 방식이 있고 네. 아니면 경매나 공매 이런 거 넘어가는 경우에도 네.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아까 국세가 1순위라고 했잖아요. 네. 국세보다 더 앞서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도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해달라. 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차액 국세나 뭐 정부가 매입한 예산 혹시 국세가 밀릴 때 채권을 정부가 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방식들은 정부가 그 소유주들한테 다시 구상권을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청구해서. 압류를 하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하라는 일종의 선구제 후조치 방안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한 그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매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리고 있고 지금 국회 또 개원했는데도 다시 한번 또 기자회견 열리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또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도 경산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 현재는 네. 현재 법안은 금리 지원이나 뭐 우선권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라면 일단 개정을 통해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뭐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국가에서는 보전을 하더라도 뭐 최우선 변제권이나 또 선구제 후조치 등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하게만 들어도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캠페인이나 나가서 보면 네. 매우 어려워하세요. 직접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해결 방안이다 보니까 어렵는데 그 정부가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인데 나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피해자들이 막 연구를 해야 되고 시민사회 대책위가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사실 핵심 키는 정부가 들고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안 내놓으니까 이런 방안들이 계속 논의되는 것이죠. 네, 일단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말을 한 상태인데 뭐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네. 어제 또 제 자택에 보니까 우체통에 남구청에서 제작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안내 전단이 꽂혀 있더라고요. 우리 대구는 어떤 지원 재견제 있습니까? 일단 정부의 방식과 비슷한데요. 일단 긴급 주거 지원을 네. 하겠다. 임대료 및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사 비용을 지원하겠다. 정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 많이 보석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에서는 네. 전세 피해자 센터가 활동 중이거든요. 네. 긴급한 상황 시에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지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일단 그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청 한 부처 토지정보과에서 신고 접수만 받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네, 지원센터가 없고 시청에서 접수만 받고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이게 좀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가 엄청 낮게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2,400여 건, 대전 같은 경우는 2,200여 건, 부산 같은 경우는 1,900여 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 352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언급한 대구 지역에 피해 사례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온 지역은 광역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네. 홍보도 하고 신고 접수도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이 당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다가 네. 다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모르는 분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축소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더 많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피해자 한 분이 비극적 선택하시는 바람에 해당 네. 구청에서 아까 조사도 하고 이렇게 실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서 아마 공문도 돌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대구 남구하고 우리 경북 지역에 피해 접수센터를 일단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네. 하셔가지고 그나마 상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이죠. 남구 대명동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지금의 피해자들을 긴급히 구제하는 방안 이런 측면에서 하나가 필요한데 네. 아까 피해자 대책이나 시민사회 대책에 말한 것처럼 선구제 후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전적 상황이 위기에 도래하니까 둘 다 육아를 못하고 둘 다 일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한 분은 정상적인 생활은 하시지만 너무 울분해져서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왜냐하면 든데서 날린 셈이라서 이런 분들 너무 많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10년을 위해서 전세금 1억 원인데 그게 다 날라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차고 사실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삶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정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 정부 추산으로는 10조, 뭐 30조가 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올해 뭐 특정 순간에 딱 10조가 필요하다. 특정 순간에 30조가 필요하다. 순차적으로 구제하다 보면 총 금액이 뭐 10조, 20조 이게 몇 년에 거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피해자 대책에서 이제 추산해 보니까 사실 30조라는 규모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정부가 무슨 근거로 나온 그런 금액을 주장하는지 사실 좀 불만족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어떤 주거권의 불안이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 공급률 높지만 주택 소유주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 시장은 늘 불안하고 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거 자체에 불안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주거의 문제를 주택 소유의 문제로만 한정짓잖아요. 주거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 패러다임 이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사회주택처럼 청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행복주택이나 사회주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규모고 아니면 하더라도 너무 외곽 지역이나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고 사실 이런 어떤 사회제도가 주택 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특정 지역에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많이 못찾고 한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전세라 같은 제도가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전세 사기 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전면적인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선구제 후조치 방안 같은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거의 공공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제2, 제3의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정부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또 드는 게 정부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뭐 덜렁덜렁 계약을 했다거나 뭐 과소비가 현재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정부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발언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피해자들 만나보시면 덜렁덜렁 계약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도 사실 그분들한테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1억 7천만 원. 뭐 정부 장관님한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럼 누가 덜렁덜렁 계약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피해자들 분에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그런 분들도 당하는 게 전세 사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덜렁덜렁 계약했다 이런 말한 건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시민단체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피해자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긴급 복지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복지라는 것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신청이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안내도 드리고 있고 신청이 우선 어렵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법률적 문제 워낙 또 다양한 사례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기초적인 어떤 안내 프로토콜이라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안내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의지가 있끔 서로 스스로 외롭게 당하지 않았다. 뭐 외롭게 계속 쓸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서 생활지원금도 한 10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세 사기 이슈 함께 다뤄봤는데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사실 피해자분들 만나 뵈니까 피해자분들이 항상 자기 탓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사실 근데 이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속이려고 들면은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사기 피해자분들이 자기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왜 계약을 잘 살펴보지 않았니? 아니면 혹시라도 똑바로 계약하지 않니?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범죄에 당한 피해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그런 마음과 사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